네, 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오늘도 정희진 선생님의 나를 알기 위해서 쓴다를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장은 2장입니다. 2장이 어딨나? 네, 2장이고 우리는 타인을 위해 산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 자체가 정희진 선생님이 신문에 어떤 책들에 대한 독후감을 연재했던 것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책 제목을 먼저 읽고 저자를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희진 선생님의 감상평을 제가 읽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다는 식으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입니다. 감꽃, 김준태. 여기 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70년에 발표된 22살에 발표했던 감꽃이라는 김준태 시인의 시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릴 적엔 떨어지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 발라 돈을 세지. 그런데 먼 훗날엔 무엇을 셀까 몰라. 요런 시입니다. 예, 이런 시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정희진 선생님이 쓴 글을 중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걸 읽어볼게요. 꽃은 식물의 생식기.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생명력 때문일 것이다. 식물이 동물보다 우월하다. 동물은 다른 생물체를 없애야만, 죽여야만 먹을 것을 조달할 수 있지만 식물은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다. 철쭉나무 아래를 불안스레 왔다 갔다 하는 털 빠지고 더러운 노숙 고양이를 보면서 그와 나를 동일시한다. 병든 동물보다 시든 식물이 나은 것은 물론이요. 지금 철쭉의 현란함은 육식 식물을 연상시킨다. 저도 항상 식물이 동물보다 더 낫다? 더 우월하다? 이런 좀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동물이 식물보다 낫다. 왜냐하면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죠. 식물은 생각을 하나? 이런 싶은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식물은 진짜 위대한 게 꽂혀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리를 박은 자리에서 안 움직이고 버티잖아요? 어떻게든 살아낸단 말이죠? 그 생명력. 대단하죠? 동물은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삶을 수련하는 태도? 그 맥락에서 보면, 식물이 동물보다 위대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식물적 그런 영성이랄까요? 또 읽어볼게요. 꽃과 돈은 언뜻 밑으로 대비되어 보이지만 같은 다발이라는 단어와 붙어 다닌다. 돈 가는 곳에 꽃이 간다. 그렇지 않은 꽃은 시선 없는 한적한 시골길에 홀로 흔들리는 코스모스 정도다. 꽃은 더는 아름답지 않다. 인간은 꽃을 사회의 축소판으로 만들었다. 꽃다운 청춘은 경쟁하다 피기 전에 잉여가 되거나 돈만 새는 세상에서 수학 여행 중에 익사하거나 폭력 가정에서 너무 일찍 진다. 나는 예전부터 동백꽃이 예사롭지 않았다. 꽃잎이 낱낱이 지지 않고 봉오리째 댕강 떨어지는 동백은 효수를 연상시킨다. 내게 동백은 정봉준이요 제주 4.3의 민초들이다. 연인들이 기념일에 챙기는 장미꽃다발은 진부함과 편집증을 상징한다. 모두 아름답지 않다. 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책으로는 빅터 프랭클의 심리의 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 말할 때 붙어 다니는 단어 중 하나가 무조건이다. 무조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무조건이라는 상황에 대한 오해고
다른 하나는 오해가 풀렸다 해도 무조건은 불가능한 인간의 조건이라는 점이다. 무조건은 어떤 걸림도 없는 투명한 세계 같지만 진공 상태인 우주에서도 무조건은 없는 현상이다. 조건은 특정한 사회 문화적 정황을 의미한다. 당연히 조건 없는 관계는 존재할 수 없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남성 문화는 사랑이나 섹슈얼리티 영역에서 인간을 동물적 동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는 동물도 자연 환경과 상대방의 조건에 맞는 사랑, 번식을 한다. 동물적인 동물은 사회를 만들고 정치를 하는 인간밖에 없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무조건, 사랑에 대해서 무조건이라는 게 잘못됐다. 무조건은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프랭크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인간은 항상 자기 외에 어떤 것을 향해 헌신하고 스스로를 넘어서 다른 대상에게 향한다. 사랑의 조건은 상대를 인식하려는 노력이다. 사랑이 사람을 눈멀게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랑은 비로소 눈을 뜨이게 하고 심지어 미래를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알아보는 가치는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이니까요. 아직은 그렇지 않으나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인지 기능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게 중요하다. 일단 조건적은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상대를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랑의 의미가 다양한 것이 아니라 조건의 의미가 다양한 것이다.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 행동이다. 나쁜 사람보다 알 수 없는 사람이 더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다. 실연과 사랑의 후폭풍이 너무 커서 인생이 폐허가 되는 경우는 사랑의 인지 기능으로 인해 포맷하기에는 공부한 양이 너무 많고 아깝기 때문이다.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의미다. 돈과 권력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다. 최고의 의미는 내가 타인의 삶의 노력 대상이 된다는 것, 사랑받음. 그리고 상대를 알려는 노력이다. 사랑. 그죠? 사람을 살게 하는 게 의미죠. 의미가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의미가 불투명하거나 모르거나 의미가 없으면 진짜 의미가 없으면 공허하죠. 예. 그래서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다른 이 일을 알아가는 것, 상대를 알려는 노력이 사랑이다. 아는 만큼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 책은 제주 유배길을 걷다. 제주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개발센터입니다. 말을 섞는 것은 몸을 섞는 것보다 심각한 일이다. 나는 대화라는 말, 대화 행위에 긴장한다. 스승과 제자, 상담자와 내담자, 수도자와 신자의 관계는 모두 말이 집중적으로 오가는 사이다. 특히 삶의 지혜와 고통 같은 진한 말이 이전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업 윤리는 이들 간의 사랑을 금지한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다. 이 문장도 말을 섞는 것이 몸을 섞는 것보다 심각한 일이다. 몸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육체적인 것들은 그냥 순간적인 건데 말이라는 건 정신의 영역이잖아요. 나의 마음의 영역, 생각의 영역,
영혼의 영역이기 때문에 말이 몸보다 더 깊고 더 오래 가죠. 본질적이고 의미와 감정이니까. 그래서 말을 섞는 게 몸을 섞는 것보다 위험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을 사랑한다. 인생의 절정은 성별, 계급, 나이, 심지어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상호 성장을 위해 자잘한 것, 권력, 돈, 명예 혹은 자기가 알던 유일한 세계를 포기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지금의 나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유일한 세계인데 이 세계를 넘어서게 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이데올로기 자체를 넘어서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사랑이다. 그 다음 책은 모멸감 김찬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가장 큰 미덕은 문제의식이다. 문제의식은 왜 이런 글을 썼는가에 대한 저자의 주장, 독자의 읽기 과정, 사회적 합의라는 세 가지 아름다움의 일치다. 문제의식은 새로운 소재 발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생각이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글쓴이의 지식, 생각, 이론의 틀, 정치적 입장, 사회에 대한 애정 등 인간의 지적 능력을 집약한다. 문제의식은 당연히 새로운 것이다. 세수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남아있던 발효물이 섞이게 된다. 그러면 어디서 새 부대를 구할 것인가? 새 그릇은 진실이 두려운 세상이 숨겨놓은 지식 생산의 방법이다. 찾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김찬호의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의 성취를 요약한다면 두 가지. 방법론과 내용이다. 슬픔이나 분노처럼 비교적 공감을 얻기 쉬운 심정과 달리 모멸감은 드러내기 힘든 감정이다. 모멸감, 모욕은 당했다는 자기 해석이 동반되는 객관화하기 힘든 속성에다가 수치심과 자기 혐오가 딸려온다. 이 책은 일상화된 모멸과 오만의 현실, 그러나 연구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도전이다. 그렇기에 이런 책은 공동체가 직면한 지성의 모든 한계를 짐지고 시작해야 한다. 또 하나는 현실의 필요성이다. 자의식은 높으나 자존감은 낮고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지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욕심은 끝이 없으나 노력은 엄두가 안 나고 결국 자기 문제를 타인에게 모욕을 줌으로써 해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에 이런 책만큼 절실한 책이 어디 있으랴. 야, 이 문단을 보면서 저는 이게 난가 싶을 정도로 자의식은 높은데 자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존감이 나죠.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고 욕심은 끝이 없는데 노력할 엄두는 안 나고 결국 자기 문제를 타인을 모욕 줌으로써 해소한다. 요즘 참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한 관계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들, 억지로 나를 증명할 필요 없는 공간이다. 안전한 관계는 믿을 수 없는 타인과 더럽고 험한 세상을 넘어선다. 이제까지 안전한 관계는 힐링과 이성애가 대신해 왔다. 지금 힐링 언설은 안전한 관계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일시적인 위약이거나 위약이다. 안전한 관계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인데 제도의 편의성에 비하면 경쟁력이 형편없다. 그러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안전함은 고유하다. 교환되거나 양도되거나 대체되지 않는다. 안전은 온전함, 안정감과 다르다. 안정된 인간관계나 사회는 위험하다. 안정은 고정됨, 공안의 다른 표현이다. 호소하고 싶은 사연, 모순된 자기 행동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 몸에서 말을 내보내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태를 수치심과 상대방에게 판단당하는 걱정에 시달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얼마나 될까. 정말 절절하네요. 호소하고 싶은데, 모순된 내 행동을 이해받고 싶은데, 몸에서 말을 내보내야만 생존이 가능한데, 그런 상대를 만날 수나 있을까요, 우리가? 참. 내가 택한 안전한 관계는 나 자신과의 대화인데, 이 방법은 정신이 분열될 위험이 있다. 혹은 신이나 절대자와 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결국은 자신과의 대화다. 우리에겐 타인이 필요하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소중한 차원을 넘어 존재 양식과 생사의 문제다. 이 책은 감정 연구를 촉발할 것이다. 다소 이견은 있다. 감정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말은 맞다. 하지만 나라면 이렇게 쓸 것 같다. 몸은, 삶은, 감정은 생각이다. 감정이 모든 지표다. 감정은 인지작용, 생각이다. 그래서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사고방식이다. 모멸감과 더불어 저자가 번역한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을 함께 읽기를 권한다. 이 책의 부제는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인데 나는 왜 마음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가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음은 이해해야 할 것, 감정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사고방식이래요. 이해해야 한다. 감정을 우린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과의 대화. 결국 타인과 대화할 수 없으니까 나 자신과 대화하는데 정신분열 위험이 있다. 신이나 절대자와 대화할 수도 있지만 결국엔 자신과의 대화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소중한 차원을 넘어 존재 양식과 생사의 문제다. 그런 타인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 다음 책은 지나간 미래, 라인하르트 코젤렉입니다. 그의 지나간 미래는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문제 제기 중 하나다. 1979년 작이고 과학들의 고전인데 내게는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한 투쟁 지침서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은 과거의 경험에 의거한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 미래다. 요지는 시간 개념의 전복이랄 것도 없다. 현재 통용되는 역사, 시간, 지식의 의미는 18세기 유럽에서 만들어진 필요의 산물이었다. 불과 200년 전의 일이다. 시간은 단수이고 과거, 현재, 미래의 순서가 있다. 인간은 노력으로 미래를 실현할 수 있다. 시대에 뒤처지면 안 된다. 익숙한 이 언설은 사실이 아니다. 틀린 말도 아니다. 다만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 좋은 말로 발전주의가 작동하려면 이 같은 시간 개념이 필수이다. 역사에는 수레바퀴가 달려서 기술이든 민주주의든 전진한다고 믿는 사고체계. 이것이 근대성의 핵심이다. 미래는 곧 발전을 의미하게 되었다. 백인은 문명화 사명을 띤 인류의 대표를 자처했고 그들의 미래는 비서구인에게 식민주의와 인종 말살이었다. 지금 우리에게 문제는 이것이다. 하면 된다. 하면 무엇이 되나. 해서 되는 일이 하나라면 안 되는 일은 99개다. 우리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뜻한 바가 많을수록 좌절과 불행이 동반 방문한다. 더 큰 문제도 있다. 하면 된다는 근대화 정신은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상식을 잠식한다. 글자 그대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음이다. 이전과 이후를 인식하는 그 순간이 현재다. 본디 과거나 미래는 순환할 뿐 순서도 위계도 없었다. 더구나 미래 개념의 근본 문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없는 자에게는 더욱 예측 불가능한 도박이다. 미래는 시간 개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간으로만 상상할 수 있다. 세계 10대국,
노벨상 수상국가, 좋은 집, 합격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는 삶의 형태지 시간이 아니다. 없는 미래를 만들어내려니 비유가 필수적이다. 아마 지평만한 표현이 없을 것이다. 코젤렉은 흥미로운 실화를 전한다. 저 지평에 이미 공산주의가 보입니다. 흐르쇼프가 연설했다. 청중 한 사람이 질문했다. 동무 지평이 뭡니까? 사전을 찾아보시오. 흐르쇼프가 대답했다. 학구열이 강했던 그 청중은 사전을 직접 찾아보았다. 지평, 하늘과 땅을 가르는 가상의 선, 사람이 다가가면 뒤로 물러난다. 평평한 대지의 끝과 하늘이 맞닿은 경계선, 지평은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새로운 공간을 열어주는 선이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경험할 수는 없다. 지평에 닿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는 언제나 관념의 영역에 머문다. 미래지향적 사고, 이 그럴듯한 이데올로기 때문에 인간은 삶의 시간 대부분을 자신과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대신 내일을 걱정하는 데 사용한다. 현재는 다가가면 물러나는 미래를 위해 희생되었다. 늘 계획해야 하는 삶, 프랭클린 다이어리는 자본주의 최대 히트작이다. 작가 레몽 아롱의 말대로 과거, 현재, 미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역사의 규칙도 없다. 우연과 필연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다를 뿐이다. 기대는 희망이 반영된 망상의 안락의자, 잠시의 착각이다. 갑의 관계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기대와 시간이다. 갑은 참으라는 비전을 제시한다. 우리가 참고 있는 현재가 그들의 지나간 미래다. 그러니 지금 행복하다면 모든 계획은 이미 실현된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우리의 관념이 이제 기존 관념이 있는데 그걸 깨야 된다는 거죠. 참 시간에 대한 생각은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과거나 미래는 언제나 관념의 영역이다. 미래는 영원히 미래니까 다가가면 물러나는 미래다. 지평선처럼. 미래는 공간으로만 상상할 수 있다. 현재를 살아야겠죠. 그 다음 책은 이창호의 부득탐승, 이창호입니다. 제목 부득탐승, 승리를 탐하면 얻지 못한다는 바둑의 10가지 계명, 위기 10결 중 첫 번째다. 10결에서 내 항목이 벌이라는 얘기다. 이창호는 할아버지로부터 성의를 배웠다. 무엇인가를 얻으면 반드시 그 이상으로 돌려주고 누구에게나 정성을 다하는 성의는 그의 서명, 휘호이기도 하다. 흔히 성의나 성실은 모범생 기질이나 심지어 답답함으로까지 오해되곤 하는데 그렇지 않다. 만사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한다. 나는 불성실한 사람이 두렵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에 관해 말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 이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을 앞세우면 작게는 기회를, 크게는 신의를 잃는다. 가장 신비로운 바둑의 세계는 복기다. 누구나 실패 후 반성하고 학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아니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인생이 대부분이다. 학창시절 틀린 시험 문제를 다시 보는 것도 괴로운데 프로 기사들은 대국이 끝난 직후 복기를 둔다. 대국의 복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주요 국면의 수법과 반면, 운영, 심지어 전략의 발상까지도 되짚어 분석, 검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에게 모두 진일보하는 계기가 된다. 복기는 패자에게 상처를 헤집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지만 진정한 프로라면 복기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다 적극적으로 복기를 주도한다. 복기는 대국 전체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이며 유일하게 패자가 승자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나는 바둑의 복기가 스포츠, 예술, 학문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 호모 파베르의 가장 우수한 인성이라고 생각한다.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인간은 드물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 사람들은 적당한 마무리, 비판, 책임 추궁을 복귀와 혼돈한다. 나는 늘 내 문제가 궁금하고 그로 인해 생성되는 삶의 화에 골몰하는 편이다. 내게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패배 후의 복귀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혼돈과 의문의 시간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면 삶은 복귀의 연속이다. 그래야 한다. 매 순간이 대국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복귀는 트라우마, 집착, 후회를 가져온다. 지나간 일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다. 네. 복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복귀는 다른 말로 뭐 성찰? 성찰, 반성,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토지 박경리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만화 토지, 드라마 토지, 소설 토지는 어떻게 다른가? 앞서 말한 청중은 만화 토지를 읽고 소설 토지에 흥미가 생겨서 결국 소설을 읽은 학생이 있다며 만화의 효용성을 주장했다. 이런 식의 논리는 예술로서 독자적인 장르인 만화를 차별하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화가라면 모욕을 느낄 것 같다. 만화나 드라마는 소설 읽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보조 장르도 아니고 중간 다리도 아니다. 미디어가 메시지다. 형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 가지는 모두 다르다. 다른 경험, 다른 효과, 다른 학습이다. 만화나 영화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세계가 있듯이 지루한 독서만이 선사하는 경험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책 읽기는 내용 습득이라기보다는 읽는 과정에서 느끼는 혼란과 즐거움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책 읽기는 중요한 훈육이다. 입시 제도와 별개로 무엇을 하든 한 가지 일에 몇 시간 정도 집중하고 노동을 견디는 것은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다. 책은 책으로 읽어야 한다. 번역본도 읽지 말라는 이들이 있는데 비현실적이어서 그렇지 틀린 말은 아니다. 원서의 어감은 다르기 때문이다. 언어는 그렇게 오만한 것이다. 쉽게 쾌락을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드라마 미생에서 완전 감동받은 대사가 회계가 재무의 언어이듯이 회계는 회계대로, 영상은 영상대로, 활자는 활자대로 각자의 장치가 있다. 회계라는 언어의 전문성이 따로 있고 힘들게 공부해야 하듯이 활자 역시 만만치 않다. 활자는 단순 글자가 아니다. 다른 매체엔 없는 심오한 행간, 오식으로 인한 우연한 알매 가능성, 투지, 종이가 찢어지도록 뚫어지게 봄이 책 내용을 만든다. 독서의 목적은 생각하는 긴장과 외로움, 쾌락을 얻기 위함이다. 독서는 이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문제는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한다는 강박과 읽은 것을 전제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다. 독서는 타인의 삶을 사는 행위다. 자기만의 사고와 태도, 시각은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다. 이건 이제 정혜진 작가님 본인의 삶의 체험, 경험에서 우러나온 글이죠. 실상 이 책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정혜진 선생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와닿고 책에 대해서 또 와닿습니다. 그 다음에 법구입니다. 간단한 말 속에 불교의 욕이란 뜻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그 가르침이 아주 실제적이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종교의 궁극은 윤리와 도덕이 아니지만 불교의 도의를 찾을 수 있고 성립된 연대가 가장 오래이므로 원시불교의 면목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법구경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연애를 양심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양심을 가지고
연애를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성숙한 사람이다. 지옥을 통과해야 천국에 이른다. 그 다음에 이런 인용문인데요. 내 몸을 완전히 기댈 만한 든든한 벽을 가지고 싶다. 참 마음으로 나를 안아주는 크고 안전한 가슴을 가지고 싶다. 나를 속이는 내 마음의 괴로움을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싶다. 사랑의 뜻은 광활하지 않다. 사랑은 말하고 싶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말할 수 있음과 없음의 기준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나를 위해 감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해자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괴로움이 있다. 이런 고통은 낫지 않는다. 나의 바닥을 드러낼 수 있는 상대, 아무리 세게 부딪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벽, 나도 믿기 어려운 경험을 당연한 듯 믿어주는 사람, 내 안에 고통을 비워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시간이 있다. 이 사랑은 말을 들어주는 것이 첫째다. 상대방의 경험에 대한 수용력, 호기심을 품지 않는 예의, 취약한 상대방을 조정하거나 동정하지 않는 사랑, 깊고 신중한 배려 속에 나를 넣어주는 사랑이다. 이 문장들이 정말 와닿네요.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오늘따라 사랑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동지? 그런 도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정희진 선생님의 진심이겠죠.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저도 많이 외롭습니다. 외롭고 쓸쓸하네요. 그 다음 책은 타인의 삶,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널스마르크입니다. 영화 킹스맨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인간이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남들과 다른 것은 중요치 않다. 과거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 변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사람이 꽃보다 예쁠 때는 이때뿐이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삶의 의미고 고통의 반대가 행복이 아니라 권태인 이유다. 그죠? 자기 변화. 늘 예전의 자기보다 더 나은 자기가 되고 싶은, 그게 중요하죠. 여전히 소명으로서의 직업이 있다고 믿는다. 예술가, 지식인, 정치가의 업무는 자기 변화다. 저도 어떻게 보면 어떤 예술가이자 지식인, 방송인으로서 저의 업무는 자기 변화겠죠. 변하지 않는 순간 죽은 거겠죠.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거겠죠. 우리 방송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이 양식이나 이런 것도 좀 변화를 많이 줘야겠어요. 근데 고민입니다. 새로워지는 거,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러움은 욕망하지만 상대방처럼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괴로운 감정이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성공을 위해 누가 더 더러워질 수 있는가를 경쟁하는 시대. 남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폐허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삶을 추구한다. 선망에 담긴 시기나 열등감은 없다. 타인의 삶이 있고 자기 삶이 있으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싶다를 실천할 뿐이다. 사랑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쉽다. 그것은 동일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전엔 적대했으나 지금은 선망하게 된 타인. 나는 다가갈 수 없는 다른 세계에 사는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경험하기 힘든 인간성이다. 사상, 사랑, 권력이 아니다. 사람은 사람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작품은 타인의 삶이 나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으며 나는 변화에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인간인가를 질문한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자기가 변하지 않을 뿐이다. 아니, 이런 인간일수록 쉽게 변한다. 문제는 무엇을 위해 변하는가이다. 권력인가, 아름다움인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후자를 추구한다. 권력은 타인의 시선이고 아름다움은 자기 충족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 책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공지영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있다. 타인의 이해와 수용의 한마디만 있다면 죽지 않고 삶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없다. 자살이 발생할 수 있는 순간이다. 사랑은 오는 것이기에 공평하지 않다. 애걸이든 강요든 노력이든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때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절절한 심정으로 눈물이 뒤범벅된 채 내 목숨을 다해 당신의 상처를 위로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나 역시 아무에게라도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그죠? 절절하게 눈물이 뒤범벅된 채 내 목숨을 다해 당신의 상처를 위로하고 싶다. 이렇게 다가와 준다면 감동이겠죠. 혹여 허락하신다면 말하고 싶다고 당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내 목숨을 다해 위로하고 싶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신께서 허락하신다면 살아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내 입으로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꽃다발조차 팽개치는 것 같다. 내 목숨을 다해 타인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 희생처럼 보이는 이 행위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럴 만한 사람을 찾아 헤매야 하는 현실이다. 비록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일지라도 나의 선의를 당연한 권력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많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기 만족 행위여서 주는 것이 쉽다. 반면 남의 마음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조금 사랑받는다 싶으면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챙길 것은 챙기고 모욕을 주고 자기 도취로 오만하다. 사랑과 위로는 약자가 하는 일, 이것은 시대 정신인가? 그죠? 저도 사랑을 주고 싶고 이런 사랑을 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내 목숨을 다해 당신의 상처를 위로하고 싶다. 당신의 상처받은 영혼을 내 목숨을 다해 위로하고 싶었다.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 다음 책은 먼지, 조지프 어메이토입니다. 언어는 먹을거리만큼이나 원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어로는 무릎을 칠 만한 표현이 우리말로 옮기면 어색해지는 단어가 종종 있다. 당대 현장에서의 지식 생산이 절실한 이유다. 며칠 전 그 일, 여성에 대한 폭력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라는 취지의 여성 운동 행사에 갔다. 먼지 차별, 반대라는 표어가 흥미로웠다. 미세하지만 깊숙이 스며들어 대응하기 어렵고 흩어져 있어도 불쾌하고 쌓이면 더 위협적인 미시적 공격. 인간의 최초 인식 도구는 자기 몸이었기에 먼지는 몸의 사이즈에 가로막혀 그동안 상상력 밖에 있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자 보이지 않는 것이 새로운 경험과 사고의 기준이 된 것이다. 보이지 않았던 것을 통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사유의 시작이다. 인간 중심주의에는 휴머니즘, 자연 파괴라는 양면이 있다. 추구하는 바가 생명 존중인가, 돈인가에 따라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망가지는 것도 달라진다. 나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고가 현재 디스토피아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만물의 영장끼리도 매우 사이가 좋지 않다. 백인, 남자, 부자만 영장이다. 인간은 대단하지 않다. 모든 것들 중 하나일 뿐이다. 지구, 자연, 다른 생물들의 관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슬픔과 분노로 잠이 안 올 때 나만의 작은 요령이 있다. 나는 먼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를 계속 중얼거린다. 그러면 어느새 괴로움에서 조금 멀어진다. 하찮다는 의미가 아니다. 무의미, 우연, 찰나, 이 세 가지 조건에 의해 세상에 던져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미물도 아니다. 어디에도 닿지 않는 순간의 빛, 작고 보잘것 없어서가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존재다. 다짐해도 금세 잊혀지는 내 좌우명, 지구에 머무는 동안 타인과 자연에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자.
그러므로 괴로움에 몸부림칠 일도 없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 괴로운 시간은 되게 인생은 대단하다. 고로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때다. 정말 대단한 좌우명이고, 저도 요즘에 이런 마인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나는 먼지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먼지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기애와 자기 연민에 빠지겠죠. 지구에 머무는 동안 타인과 자연에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살자. 정말 위대한 좌우명입니다. 그 다음 책은 크리스마스 선물 오 헨리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성탄절을 선물을 한다. 델라는 머리카락을 팔고 짐은 시계를 팔지만 그들이 받은 선물은 이제는 소용없는 머리빗 세트와 시계줄이다. 가난한 남성은 물건을 팔지만 가난한 여성은 몸의 일부, 머리카락을 팔 수 있는 현실. 이것이 성매매가 성별 중립적이지 않은 이유다. 선물하기 고민,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훈련인 보살핌의 윤리다. 동방 박사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말 구유의 갓난아기를 위한 선물은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선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짐과 델라는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사람은 호환성까지 고려할 다른 물건이 없다. 작가를 포함해 대개 이 작품의 주제를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누구나 경험하듯이 선물 고르기는 상당한 감정 노동이다. 필요할까? 좋아할까?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어떡하지? 집에서 뒹굴면? 선물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물건보다 마음이 고마운 거지라고 인사한다. 상대방이 기뻐하는 선물을 하려면 생활 습관, 기호, 주로 사용하는 물건, 나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선물의 핵심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은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살핌, 돌봄의 윤리다. 선물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바람직하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나 맞지 않는 옷처럼 지금 내게 적합하지 않은 물건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른바 재활용, 녹색 선물. 상대가 필요하면 되지 꼭 새 것일 이유는 없다. 자기중심적, 자기만족적,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이기적인 사람이 그나마 낫고 제일 골치 아픈 유형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이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고 주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른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에도 두 유형이 있는데 타인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유형과 맘대로 함부로 하는 경우다. 둘 다 상대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돌봄 윤리의 핵심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협상하고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몸의 혼신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서는 안 된다. 보상의 욕망과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분노를 어찌하려고. 선물에 대한 착각 중 하나가 서프라이즈다. 짐과 델라는 서로 의논하지 않았기에 선물을 무용하게 만들었다. 선물하기의 핵심은 배려다. 타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상상한 일은 고차원의 윤리다. 헤아리기 어렵다면 물어보면 된다. 우리 문화는 타인의 욕구를 물어보는 것을 신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말 안 해도 알아서 독심술로 맞춰야 하니 선물하기가 어렵다. 여기 선물에 대한 진짜 중요한 문장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문장만 잘 곱씹어도 선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다음 책은 캐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입니다.
고전은 인간의 보편적 상황을 다루는 거다. 인간의 보편적 상황이란 무엇일까? 나는 단 하나라고 생각한다. 사랑. 사랑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상대방이 대단해서는 더더욱 아니다. 사랑의 상태만이 의식주처럼 사람을 살게 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사랑의 조건은 너를 알고 싶다 혹은 그것을 알고 싶다는 대상에 대한 알매 의지이다. 사랑의 상대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다. 알고 싶은 마음. 권태는 더는 알고 싶은 것이 없는 상태고 밀당은 안 알려주겠다는 시간 낭비고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영원한 사랑은 성실한 인생들, 끊임없이 갱신하는 인간의 대화가 지속되는 천국이다. 그죠? 사랑은 삶에 대한 의지. 너를 알고 싶다. 캐롤의 상황은 보편적이지만 매력적이다. 작품 행간의 심리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이 빼곡하기 때문이다. 고전은 보편적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쓴 것이다. 네, 다음 책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문학 수업 시절 이호철 역금. 내가 소설의 한자를 쓰는 것은 소설은 같은 시간 예술인 음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감상의 일회성 때문이고 한글 전용을 하게 되면 어려운 낱말을 피하게 되며 생소하고 어려운 내용을 경원하게 되기 때문이고 우리 소설이 옆으로만 퍼지고 위로 뻗지 못하는 첫째 원인이 한글 전용에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을 장용학 님이 쓰셨네요. 그 다음 글은 나도 우리말을 사랑한다.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한글이 모국어이기 때문이다. 꿈에서라도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나는 그것이 모국어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다. 어느 문자든 근본적으로 우월하거나 우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예전에 국어교사 모임에서 한자 교육, 한자 병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그들의 주장은 학원 사업은 번창하고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나는 한문 교육에 동의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는 반대다. 초등학교 때는 정치, 건강, 환경, 교육이면 충분하다. 한자 교육의 필요성과 제도와는 다르다. 모든 국민이 영어 회화를 할 필요가 없듯이 한자 공부도 마찬가지다. 한국 사회의 노벨상 타령이 민망하지만 수상한다 해도 문학이 아니라 이공계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일단 이 땅에는 분단 조국과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언어가 엄연하다. 문학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에서 나온다. 서구인의 시각에서는 생소하기 짝이 없을 일본어의 노벨상 수상은 그래서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장음, 경어까지 5개 요소가 변화무쌍한 조합을 구사한다. 한글 전용은 찬반을 논할 의지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한글 전용 자체라기보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발상이다. 나는 한글 전용이 상징하는 방어 심리의 정치가 궁금하다. 하이브리드는 자동차 이름 이전에 탈식민주의 이론가 호미 바바가 명명한 지구화 시대의 문화의 성격을 정의한 단어로 잡종성, 혼종성을 뜻한다. 탈식민주의는 글자 그대로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다. 동시에 하이브리드 개념의 핵심은 모든 문화는 식민지배 이전의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역사의 본질은 유동, 그 흐름과 포말이 가장 격렬한 영역의 말이다. 혼용은 언어의 성질이다. 영어에는 전 세계 언어가 녹아있다. 장용학의 표현은 지나친 감이 있지만 한자는 한글 구사력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한자를 우리말에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 책은 거꾸로 읽는 개미와 배짱이, 프랑스와즈 4강, 제이비 드루오 라는 책인데요. 요즘은 새롭고 다양한 동화도 많고 권정생 같은 작가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동화나 우화는
순수한 이야기로 포장되어 아동에게 그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학습시키는 도구였다. 동화, 우화 이런 거는 이솝어도 그렇고 아이들에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학습시키는 도구라는 거죠. 특히 여자 어린이가 주로 읽는 동화는 가부장제의 원형을 주입한다. 어느 사회에나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이유다. 신데렐라, 제투성이 아가씨, 콩쥐팥쥐. 내용이 익숙해서 그렇지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 잔혹하고 여성 비하적이다. 왕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다리를 자르고 목소리와 목숨까지 바치는 인어공주를 생각해보라. 정치적으로 올바른 작가들은 동화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흑설공주도 있고 백설공주가 왕자와 결혼했는데 가정폭력범이어서 이혼하고 독립적으로 살았다든가, 일곱 난쟁이들이 왜 장애인은 언제나 비장애인 결혼의 조력자인가를 주장하는 시위로 끝나는 책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책의 주제는 먹을거리를 단일 장목, 대규모, 특정 지역, 집중 경작, 장기간 저장, 유통망 독점으로 운영하는 경제에 대한 비판이다. 반경 50km 내의 소규모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로컬 푸드 운동이 절실하다. 대한경제학에서 자립의 반대는 독점이다. 독점은 내가 먹을 것을 대기업 유통업자가 좌우하는 인간안보 위반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파동은 필연이다. 개미는 경제 주체가 아니라 약탈자다. 자연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의 것이다. 그 다음 책은 글렌 굴드, 피아노 솔로, 미셸 슈나이더의 책입니다. 굴드는 피아니스트로서 절정을 맞은 32살에 은퇴하여 은둔 중 50에 사망했다. 완전한 은둔은 아니고 연주회, 콩쿠르, 사람을 극도로 싫어했다. 녹음 작업을 통해 완벽을 추구했다. 깜깜한 우주에 오직 두 존재, 굴드와 피아노만 보인다. 비루함, 모욕, 분노가 일상인 이 지옥에서 은둔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요긴한 책이다. 지금 여기가 사람이 살 곳인가? 인류가 멸망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그 사실을 모를 만큼 우리는 감각을 잃었다. 사는 방법은 세 가지. 하나는 글자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생잔. 또 하나는 유사 죽음인 은둔이나 가다수면. 마지막은 자살 혹은 자살 고민 상태다. 굴드의 은둔은 자기 방식의 적극적인 삶이었다. 혼자인 것과 함께 혼자여야 한다. 그의 은둔은 사랑하는 음악과 단둘이 하나가 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었고 당연히 외롭지 않았다. 현대인에게 외로움은 큰 숙제다. 외로움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지만 사람들은 타인을 찾는다. 대개는 더 외로워진다. 자아는 작아지고 외부에 의존하게 된다. 후회스러운 경우가 많다. 괜히 만났다. 외로움은 타인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나의 관계다. 자신이 몰두하는 대상이 몸이 부끄러울 만큼 아름다울 때 인간은 외롭지 않다. 예술, 공부, 사회, 운동, 정치, 자연이 그런 대상 아닐까? 원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권력자다. 자기 충족적 삶은 최고로 힘을 지닌 상태다. 인간은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권력감이 없으면 외로운데 자기 몰두형 인간은 권력에 무심하다. 사실 이 행복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음반 표지의 굴드는 거의 엎드려 있다. 음악과 자신 사이에 피아노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며 피아노 속에 자신을 용해하는 모습. 그는 천재가 아니었다. 다만 이런 이들은 극한을 즐긴다. 시간에 도전한 그는 육상 선수의 목표는 0분 0초에 주어진 거리를 달리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렇게 살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실, 절대로 사람에게 헌신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외로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외로움은 나와 나의 관계다. 외로움을 이기려면 몰두할 대상이 필요한데 예술, 공부, 운동, 정치, 자연 이런 거.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하죠. 자기 충족적 삶, 자기 몰두형 인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절대로 사람에게 헌신해서는 안 된다. 공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책은 가만한 당신, 함께 가만한 당신, 최윤필입니다. 저자 최윤필은 한국일보에 근무하는 25년차 기자다. 이 책은 그가 2014년부터 매주 토요일 원고지 30장씩 연재하고 있는 동명의 부고 기사를 묶은 것이다. 선의에서 신선한 발상이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획이다. 지구상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 다양한 질문과 투쟁으로 살다간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배웠다. 위인의 개념이 바뀌었다. 두 권의 70명의 삶이 등장하는데 글로 쓴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다. 글쓴이가 궁금한 책이다. 책 날개를 펴는 순간 이제까지 한국 남성 필자 중 이런 자기소개는 처음 봤다. 이성애자, 사내 아이로 태어나 요컨대 나는 국적, 지역, 성, 젠더, 학력차별에 양지에서 살았다. 책 내용은 외신 부고 가운데 저자가 끌린 인물을 선정한 뒤 최선을 다해 최대한 자료를 추적해서 구성한 생애사다. 한 인간의 삶을 한정된 지면에 전달하기 위한 노동이 역력하다. 이 노력은 인물에 대한 애정과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을 위해 노력했던 이들에 대한 부채의식, 윤리성에서 나온다. 참 가만히 있는 그래서 국제정치학을 거대 의지를 다룬다는 의미에서 고위 정치라고 한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자의 시선은 반대다. 저인망에서 쏟아진 역사를 쪼그리고 앉아 일일이 다듬는 저자의 모습이 보인다. 그는 부고 기사의 유적이 누군가가 아니라 당대 사회를 썼다.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인 한국은 야만 사회다. 자살은 당신을 이해한다는 한마디의 공감만으로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예방하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을 통해서만 회복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힐링이 어렵다. 그 다음 책은 박정헌. 나는 목숨을 구해준 사람과 빚진 사람의 감정.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감사는 호혜적일 수 없다. 기본적으로 빚진 마음이다.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 부담감이다. 만일 되갚을 자원이나 의지가 없고 상대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감사를 주고받는 행위는 불편하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갈등과 분노도 잦다. 생명의 은인인 경우는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하면 나는 괜찮아요. 당신은 운이 좋아 한 대 맞았을 뿐이라는 박대를 받는 것이다. 관계가 지속되려면 호혜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선물은 드물고 뇌물은 넘쳐난다. 선물과 뇌물의 경계는 절대로 애매하지 않다. 뇌물은 당장의 대가가 오가는 불법 구매 행위일 뿐이다. 불편해도 선물과 도움이 오가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사회 구성원이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에게 갚을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세. 마음의 빚으로 이루어진 연대. 채무와 채권의 관계가 유동적인 관계. 가진 것의 크고 작음과 관계없이 사회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권리로 인식되기를 희망한다. 감사가 공적 영역의 의제가 될 때 돌봄 사회가 가능해진다. 이것이 헬조선의 대안 아닐까? 이 시대의 비극은 나의 선물 사건처럼 상호 행위인 감사는 부담스럽고 고조적 착취는 합리적이라는 사실이다. 그 다음 책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화 역금이에요. 와, 이거는 거의 모든 글을 읽어야 되는데요. 줄을 다 쳐가지고. 글을 쓰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한정된 개념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 사랑은 배타적인 1대1의 성적 관계가 동반되는 짧은 기간의 인간관계일 뿐이다. 생각보다 특별하지 않다.
동시에 모든 인간관계에는 애증의 요소가 있다. 언뜻 득도의 시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잔인한 이야기다. 요 시를 읽어드릴게요. 되게 유명한 시인데,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프레드 D. 수자가 지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의진 선생님이 비판하시죠. 두 가지가 문제다. 사랑, 춤, 노래, 일, 삶은 병렬적 가치가 아니다. 관계에서 실패, 배신, 상실, 두려움, 한 후 다시 인간을 신뢰하는 것과 관계없이 춤추는 것이 어떻게 같은 수준의 용기를 필요로 한단 말인가. 인간관계에서 고통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쓴 시 같다. 두 번째로, 단언컨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는 잠언이 아니라 관념이다. 인간관계는 기억, 체현, 흔적이든 상처의 면적 차이가 있을 뿐 영원히 몸에 남아있다. 다를 수는 있어도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다시 찾아온 관계가 이전과 체격만 비슷해도 우연히 같은 단어만 써도 뒤로 물러서게 된다. 내가 변하면 다른 유형의 관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상처받은 사람이 변하는 것도 어렵고 좋은 인간관계가 보장된다는 법도 없다. 실패해서 배울 수 있는 영역은 사업이나 공부처럼 한정적이다.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다. 관계는 배움 이전의 상처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다시 한번 자신이 없다. 피해의식과 분노로 남은 인생을 보낸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도 없을 것이다. 분노의 시대요. 상처의 시대다. 상처받고도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양극화된다. 계층 구조는 물론이고 인성까지 둘로 나뉜다.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빨리 정화하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 기존의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인권과 자유를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다면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각자 도생을 수행해야 할 자원이 되었다. 우리의 몸은 존재에서 자원으로 변화했다. 개별화된 사람들, 모두가 경쟁자인 구도에서 기존의 집단적 규범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제까지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줄 타인이 사회가 필요했다. 여성학자 민가영은 이런 시대의 나의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신이 자신과 맺는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타인의 승인보다 자신만을 믿는 상태에서 윤리는 의미가 없다. 이때 가장 흔한 현상은 자기 합리화, 자기 도취, 마인드 컨트롤까지 이른바 정신 승리다.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과는 소통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자신이 피해를 준 이들이 괴로워하면 대화를 요구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르시시스트들은 대화 만능주의자다. 소통 이전에 자기 잘못을 모르기 때문이다. 반면 고통받는 사람은 대화를 거부하는 이들이 된다. 누가 더 나쁜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가? 이기적인가? 면전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에 따라 삶의 승패가 좌우된다. 억울한 이들만 늘어난다. 힘이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정말 공감 가네요. 다음 책은 길에서 살고 길에서 죽다. 한수산. 이것은 언어와 권력의 문제다. 작가와 비교하기 대단한 신뢰지만 내 글도 시작까지 길이 멀다. 아니 군함도에 들어가기 전에 길을 잃는다. 이유는 다르다. 그는 정말 할 말이 많아서 나는 전제가 필요해서다. 예를 들어 계급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만 젠더는 그렇지 않다. 좋은 글은 기존의 언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전유하는 것이다. 모든 언어는 각각 다른 전제가 있는데
통념이나 이데올로기 같은 지배적 언어는 이미 공유되어 있다. 소수자의 언어는 전제를 설명하거나 번역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폭력적, 자의적, 비과학적인 글이 된다. 내게 최선의 방법은 노동이다. 여러 버전을 쓰는 것이다. 운이 좋은 날은 글의 윤곽이 어른거리지만 대부분은 실패다. 방황의 흔적만 남긴 채 끝나거나 포기하고 남들 쓰는 대로 쓴다. 글은 아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버리는 과정이다. 알미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지식을 다르게 배치하는 것이다. 지식이 자료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일이다. 그래서 진보의 방식은 계속 걷기고 보수의 도구는 과거를 지키는 익숙함, 진부함이다. 쉬운 말은 지배자, 사기꾼, 게으른 이들의 언어다. 한국 사회처럼 스트레스가 많은 곳에서는 선호될 수밖에 없다. 생각은 엄청난 노동이기 때문이다. 자기 모순은 언어를 빼앗긴 이들의 운명이다. 이것이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핵심이다. 강자의 삶과 기존의 언어는 일치하지만 약자의 삶과 언어는 불일치한다. 세계문화유산 군함도는 누구의 관점인가? 피억압자의 노동을 지배자의 시각에서 정의하는 것, 이것이 가부장제요, 제국주의요, 인종주의다. 부정의가 정당화되고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소수자의 선택이 많기 때문이다. 지배자의 언어를 열심히 배우거나 끊임없이 혼란과 의심에 시달리거나 교란을 꾀하거나 새로운 언어를 모색하거나 모두 간단치 않다. 사회는 약자가 말만 해도 폭력으로 간주한다.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침묵도 한 방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상황 중 하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평화적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대화를 강요받을 때다. 나는 이에 응하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한다. 침묵 다음에 대안이 있다면 말과 권력의 연결이 느슨한 길 위의 삶이 아닐까.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는 닫고 떠나기를 반복하는 유착의 여정. 길은 수단이나 방향이 아니라 공간이다. 말은 풍경, 전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좋은 기획문은 저자와 독자를 새로운 말의 세계로 데려간다. 그 다음 책은 리부팅 바울, 김진호입니다. 바울은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제2성서, 신약성서 27개 텍스트 중 13개가 바울의 이름으로 된 문서이고 그의 서신은 1세기 말경부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서였다. 이걸 한번 바울의 말을 옮겨볼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받을 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신학자이기도 한 알랭바디우의 사도 바울과 조르조 아간벤의 남겨진 시간은 다방면의 미덕에도 불구하고 거대 서사라는 점에서 결국 묵시록적인 여운을 남긴다. 물론 지구는 절망적이다. 하지만 똑같은 절망은 없으며 절망을 대면하는 시선 역시 동일하지 않다. 서울에서 쓴 리부팅 바울의 저자 김진호는 절망적이기보다 현실적이다. 그는 서구 지식인이 여전히 지구적 사고와 지역적 실천이라는, 즉 자기들은 글로벌이라는 보편과 특수의 이분법에서 얼마나 벗어나기 힘든가를 증명하는 데 성공한다. 나는 정치와 사회운동과 학문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종교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겸양과 자기 변화, 궁극으로는 헌신으로서의 변신이다. 타인되기.
나는 될 수 없는 자가 되기 위한 삶에 집착한다. 될 수 없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 실패, 고통, 깨달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자신을 버리고 언제나 상대방, 타자가 되는 삶. 바울은 주인, 이스라엘인, 남자가 되기를 버리고 여자와 노예가 되기로 하지만 실패한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타인이 되고자 해도 진정 타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요지는 바울의 제안이다. 저자 역시 그러하다. 타인이 됨으로써 약자의 저항, 탈전통과 융합을 강조하는 공동체의 윤리를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내가 타인이 되고자 함은 복음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세계로 가기 위해서이다. 타인을 수용하고 온전히 이해하고 이해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형될까? 그 상태를 살고 싶다. 타인이 내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그 반대는 조금 수월하다. 나를 없애버리면 된다. 타인의 몸에 들어가 그들이 자신의 전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해 괴로워하기를 바란다. 나는 그녀 혹은 대상에게 헌신하는 기생자가 되고 싶다. 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삶의 본질이자 으뜸 가르침이요. 종교죠. 마음을 다한 정치이다. 진정한 믿음은 비슷하지만 아닌 것, 즉 사입이다. 최선의 사입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네, 여기까지가 이 책의 2장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3장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